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부부가 사는 서초동 집은 물론 김 여사의 사무실, 또 수행비서들의 집에도 들이닥친 겁니다. 저희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된 통일교 측이 건진 법사에게 김 여사 선물이라고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먼저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건진 법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모 씨가 건진 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건진 법사는 검찰 조사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해당 물건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처음으로 한남동 관자에서 서초동 자택으로 옮긴 지 19일 만입니다. 전직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씨 이후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 앞에는 일부 지지자와 유튜버들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탄핵 심판 당시 국민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김계리 변호사도 모습을 보였는데 압수수색에 입회하기 위해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묻자 욕설을 하며 그것이 자신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 법사에게 다이아 목걸이 등을 준 통일교 2인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독대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독대에서 통일교 관련 현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선물을 건넨 걸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앞선 디올백 사건처럼 검찰이 무혐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지적이 법조계에서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양빈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건진 법사를 불러 통일교 측에서 받은 김건희 여사 선물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10여일 만인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늑장 수사를 벌이며 아무런 강제 수사도 벌이지 않았던 디올백 사건 때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도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주거지,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저희가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증거를 무엇이 확보했습니다. 임의적이에요? 건진 법사가 받은 김 여사 선물은 6천만 원대 다이아 목걸이와 고가의 명품 가방 등입니다. 300만 원대 디올백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액수입니다. 디올백 사건의 경우 검찰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게 받은 선물이라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건진 법사에게 김 여사 선물을 건넨 통일교 2인자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당선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만나 통일교 관련 현안을 전달하고 3, 4개월 뒤 건진 법사에게 다이아 목걸이 등 김 여사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독대와 여사 선물 사이의 연결고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이 뭔지, 또 압수수색으로 다이아 목걸이의 행방은 확인했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이 사안을 집중 취재 중인 정혜성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 보면 검찰 수사의 속도가 붙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건진 법사를 2018년 공천 뒷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이후 건진 법사 휴대전화, 즉 법사폰에서 나온 윤석열 정권 기간 포착된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저희 JTBC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했고 이번 달 초부터 연속 보도를 해왔습니다. 네. 2018년 건진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씨가 제3의 목격자였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과 대통령실 인사 개입 등을 보도했습니다. 통일교 2인자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 법사에게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도 단독 보도했습니다. 결국 건진법사 게이트로 확대되자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붙여 오늘 윤석열 부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네,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네. 디올백 사건 때도 검찰은 임의 제출만 받았고 그리고 강제 수사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 때 공수처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모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젠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아크로비스타도 군사보안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의 핵심은 저희가 단독 보도했던 그 다이아 목걸이의 행방을 찾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 좀 확인이 됐답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결국 어디로 갔는지는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며 사실상 배달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걸 거짓 해명이라고 보고 김 여사에게 전달된 정황 등을 확인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걸로 보입니다. 오늘 윤석열 부부 자택뿐 아니라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그리고 김 여사 수행비서 자택까지 샅샅이 뒤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 여사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선물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는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휴대전화까지 확보했다면 그걸 또 분석하면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피의자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던데요. 네, 일단 검찰이 공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피의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고 네. 혐의는 청탁금지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아직 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검찰은 최소한 의사표시 정황은 포착해서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장이 나온 걸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액수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네.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입니다. 핵심은 김 여사뿐 아니라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선물 전달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런데 건진법사에게 선물을 건넨 당시 통일교 2인자는 윤 전 대통령과 독대를 나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모두 통일교의 선물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자칫 수사는 뇌물로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명태균 씨도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식당에서 회동할 때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을 불러 여론조사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틀째 검찰 조사에 출석한 명태균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오세훈 잡으러 왔으면 오세훈이 물어봤겠지 뭐.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도 명 씨에게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주로 물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는 검찰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모두 7차례 오 시장을 만난 날짜와 장소,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두 번째 만남인 2021년 1월 20일 중식당 회동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명 씨는 오후 6시 반쯤 오세훈 시장을 만났고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전망을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했냐고 물으니 오 시장이 없다고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명 씨는 오 시장에게 서울시가 크고 인구도 많으니 2,000개 샘플 이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판세 분석에 용이하다고 조언했다고 했습니다. 명 씨는 이어 저녁 7시 20분쯤 강철원 전 부시장이 합류했고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에게 아는 업체가 있으면 2,000개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 시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날 회동에서 오 시장 지시가 있고 나서 실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명 씨 주장입니다. 하지만 강 전 부시장은 JTBC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당시 명 씨가 먼저 여론조사 전문가라며 잘할 수 있다고 했다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 업체를 알아보라 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명씨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망상성 주장이라 입장을 전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통해 명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건진법사 관련 의혹까지 포함된 더 강력해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까지 처리 절차에 들어갔는데 민주당은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건진법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건진법사 자택에서 발견한 돈 중 5천만 원이 관봉권 형태의 돈 뭉치가 발견됐어요. 대통령실이나 국정원의 특활비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진이 그 돈을 갖고 있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최근 제기된 건진법사 의혹을 포함해 명태균 씨 관련 등 총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또 함께 상정된 내란 특검법도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발해 외환을 꾀했다는 의혹 등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재석 의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재발의된 쌍특검법은 기존 특검법보다 더 세졌다는 평가입니다. 특검 추천권은 기존의 대법원장 대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했고 파견검사와 공무원 인력을 늘리고 더 길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국회나 법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쌍특검법은 앞서 3차례 폐기된 후 지난 2월에 발의된 최혜병 특검법과 함께 법안 소위로 넘겨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LH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을 받을 때마다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이 지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겁니다. 네, 저희 취재 결과 다음 재판부터는 지하 통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 법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법원 현관에서도 재판정에서도 그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들어갈 땐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지하 통로를 이용했고 재판장 촬영은 아예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지기현 재판부는 두 번째부터는 재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만 공개됐을 뿐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은 여전히 취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판이 잦아들지 않자 법원은 청사 방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수석부장급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지하 통로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출석 때마다 법원 주변 시위 상황과 청사 보안 상황을 점검해왔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큰 소동이 발생하지 않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낮아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음 달 12일 예정된 3차 공판부터 외부 통로를 이용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보안관리대 등 법원 청사 방호 담당 실무진들과 최종 논의를 거친 후 3차 공판을 앞두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법원이 방호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곧 법정에 서는 데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법원 보안관리대원이 출입구에서 방문객의 가방과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 취재진으로 북적이는 법원 청사 출입구 앞에서 보안 경계를 강화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던 날엔 한 시민이 신발을 투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의 재판이 있을 때마다 방문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피고인 경호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도 평소보다 많은 방호 인력이 투입됩니다. JTBC 취재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법원에 보안관리대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채용을 통해 10명의 보안요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법원의 고민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벌어지자 보안관리대원의 인력을 늘려야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법원 안팎의 긴장감이 크게 높아진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로 기소돼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직까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별다른 경호 요청을 받은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입장에선 전직 대통령 2명과 대선 후보까지 재판받는 상황을 고려해 청사 방호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은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대법원은 내일 선고 과정을 TV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내일 오후 3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유튜브를 통해 중계했는데 이번엔 언론의 법정 촬영도 TV 생중계도 모두 허용한 겁니다. 대법원은 언론의 사전 요청이 있었고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3번째로 이 후보 사건만 2번입니다. 앞선 사례는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사건 선고입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일 이 후보는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와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2일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9일 만에 선고를 하는 건데 파격적으로 빠르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양형까지 스스로 정하는 파기자판 등 3가지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1심 유죄, 2심 무죄로 유무죄가 극명히 갈렸죠. 내일 대법원의 판단을 가를 핵심 쟁점은 뭔지 계속해서 김혜리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때 거짓말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았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과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등입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합의 직원이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국토부 협박 발언과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것처럼 공개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봤고 단체 사진을 잘라 보여준 것도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이 적절했는지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낸 상고 이유서에 이 후보가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 후보 측은 이런 발언이 의견이나 인식 표명에 불과하다며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JTBC는 내일 오후 3시 대법원 선고를 생중계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과연 내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경우의 수를 연지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이게 대선 전, 대선 후 언제 선고를 내릴 거냐도 하나의 변수였는데 이제 그건 사라졌습니다. 내일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제 어떤 게 있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전원 합의체가 모두 예상을 끈 파격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대법 앞에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놓여 있습니다. 먼저 이 상고 기각, 그러니까 2심의 무죄 결정을 확정하는 이 상고 기각이 있을 것이고요. 네. 2심 법원의 무죄 판단을 깨고 다시 돌려보내서 심리하게 하는 파기환송도 있습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대법이 선고와 양형까지 하는 이 파기 자판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우선 민주당은 이 상고 기각을 기대하고 있죠. 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는 이 상고 기각을 하면 적어도 6월 3일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게 됩니다. 네. 출마와 후보 등록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이 대장동 등 다른 재판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상 이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지켜봐야겠지만요.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의 매우 빠른 심리를 고려했을 때 논리를 다시 세워야 하는 이 파기환송보다 2심의 무죄를 그대로 확정하는 이 상고 기각이 가능성 있어 보인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죠. 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심의 판단을 2심에서 특별한 조사 없이 뒤집을 수 없다는 이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를 토대로 고법이 다시 사건을 심리하라, 이런 판단을 대법원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파기환송이 내려지면요, 재판 준비 등을 고려할 때 고법재판부가 6월 3일 전에 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파기환송이면 대법은 이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함께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죠. 지금부터는 어디까지나 가정인데요. 만약에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재판 진행 중에 대통령에 취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되던 선거법 재판을 중지할지 계속할지 대법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 84조 판단은 이 후보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이 후보는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의혹, 또 대북송금 의혹 등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죠. 실제로 대장동 재판부는 상고심 날짜가 나온 어제 5월 13일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파기 재판도 또 하나의 경우의 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대법원이 양형까지 만약에 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네. 법조계에선 2심이 무죄로 형량 자체가 없는데 형량을 대법원이 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반대로 2심에서 양형 증인도 부르고 양형 관련 의견서도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 가능은 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지켜봐야겠군요. 연지환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죠. 네, 계속해서 34일 남은 대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보수 인사들과 대선 경선 경쟁자들에게 선대위 주요 직책을 맡겼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내란 종식, 민주 회복, 6.3 대선 승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파란색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은 이 후보는 정권 교체와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경청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게 될 것입니다. 거리에선 포스트잇으로 경청 메모를 모을 것입니다. 경청한 의견을 정책으로 만들고 백서화해 국정에 옮기겠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중심으로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대위 구성에도 이런 점을 감안했다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입니다. 선대위원장단에는 보수 진영 인사가 대거 합류했습니다. 보수 책서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 출신인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체 정신을 저는 헌법적 가치로서 시급히 회복해야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역량을 저는 가졌다고 믿고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도 총괄 선대위원장에 포함됐습니다. 팬데믹은 극복을 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만 실무 핵심 요직들은 친명계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조직을 총괄하고 전략 및 조직을 담당할 총괄본부에는 윤호중, 김윤덕 의원이 각각 포진했습니다. 집권시 내각 후보군을 수집하는 국가인재위원장은 원조 친명이라 평가받는 정성호 의원이 맡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사흘 뒤에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 측을 비롯한 탄핵 반대 세력에, 한동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 등 탄핵 찬성 세력에 손을 내미는 등 서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김대식 의원 등이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알린 건 어제 최종 경선 진출자가 발표된 지 약 3시간 만입니다. 2차 경선에서 떨어지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후보의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빅 단일화 빅텐트를 주창하시고 그것이 오늘 보수 후보의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모두 공감을 합니다. 1차에서 컷오프되고 처음 공식 석상에 나선 나경원 의원도 본인을 돕던 당내 인사들과 함께 김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분열된 당과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시킬 통합의 빅텐트입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김 후보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런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홍 후보는 언제든 만나고 싶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기득권 정치인들 중에 일부는 대선에 이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대선에 진 다음에 어떻게든 당권을 가져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후보 측에선 안철수 의원과의 회동을 추진하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탄핵과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비슷한 안 의원의 지지를 끌어내야 최종 경선에서 승산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지 선언에 기대기보다는 직접 당원들의 표심을 얻는 전공법으로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후보는 이를 위해 내일은 TK, 모레는 PK를 방문해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르면 내일 대선 출마를 위해서 대행직에서 물러날 걸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안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 사퇴할 가능성이 큰데 마지막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자신의 선거 준비에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엔 방한한 미 해군성 장관을 만나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고 오후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규제 혁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내일은 안보 관계장관 회의도 주재할 예정인데 곧바로 이날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걸로 보입니다. 막판까지 안보, 경제 등 국정을 살피는 지도자 이미지를 남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대행은 아직 직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대선 캠프 꾸리기엔 들어간 걸로 전해지는데 오늘 오전엔 직접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에게 전화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고문은 JTBC에 한 대행이 그동안에 연락을 못 드렸다, 한번 만나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사무실은 여의도 국회 앞에 차렸는데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쓰던 곳입니다. 이거를까지 가는 게 기다린다면 그밖에 안 되잖아요. 선거 관리에 책임을 진 한 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한 채 사실상 선거 준비에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을 자신의 출마 간보기 도구로 이용하고 국익마저 대권 띄우기에 이용해온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목이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쏠리자 한동훈 후보는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단일화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을 힘을 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방식은 앞으로 좀 더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대행은 오는 2일 출마 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특히 권한 대행 자리를 이용해서 외교 전문가, 통산 전문가 이미지를 만들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의 미국 방문을 놓고도 한 대행을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의 공식석상 발언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한미 동맹과 윈윈입니다. 오늘 존 펠런 미 해군성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한 대행은 조선협력이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라며 한국은 미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의 예산과 장비 획득을 결정하는 부처 장관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미 관세 협상의 핵심 현안인 조선업 협력을 막판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설이 본격화된 이달 중순 이후 국무회의 발언과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줄곧 한미 협상의 성과를 강조해 왔습니다. 한미 연합사를 찾고 미 학계의 저명 인사들을 접견하는 등 미국과의 접점도 부각시켰습니다. 대미 외교 전문가, 통상 전문가의 면모를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최근 미국 행위, 한 대행의 이런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차장이 지난주 알렉스 웡 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만나 정책 협의를 했다고 밝히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화에 이은 후속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대선을 40일 여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무슨 이유로 미국을 방문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덕수의 대선 출마를 위한 선물 꾸러미를 챙기러 간 것은 아닙니까? 권한대행 체제의 대통령실이 대통령 파면 이후 외교안보 사안에 적극 관여하는 건 차기 정부 출범 전 안보 알박기 시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뿐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을 놓고 관세 협상을 선거에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한국 협상팀이 대선 전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선거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I think from our talks that these governments actually want to have the framework of a trade deal done before they go into elections. 우리 정부가 6월 3일 대선 전에 관세 협상을 매듭짓길 원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베센트 장관은 관세 협상을 선거 운동과 연결짓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We are finding that they are actually much more keen to come to the table, get this done, and then go home and campaign on it.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세 협상을 속전속결로 끝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 협상 상황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걸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게 트럼프 100일이잖아요.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약간 국내용으로 얘기한 거구나라고 전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협상단을 상대로 빠른 합의를 재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는 중입니다. 통상 문제 해결을 출마 명분으로 검토 중인 만큼 한 대행 측은 관세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 한 정부 당국자는 JTBC에 앞서 2+2 고위급 협상단 규모부터 일정까지 총리실에서 직접 진행 상황을 챙긴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설명 자료를 내고 미국 측의 대선 전이란 시점을 언급한 바 없다며 공식 부인했습니다. 대선 전에 어떤 결론을 낼 여기 이유도 없고 그런 건 전혀 왜냐하면 협의의 틀을 만들어야.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노인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인들을 장시간 침대에 묶어두고 식사 때는 썩은 과일을 주는 식이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사망자를 내세워서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운영하는 한 요양원입니다.
몸이 아픈 어르신 6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노인 학대와 비위생, 부실한 식단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어르신의 손발을 침대에 장시간 묶어놓고 제대로 가족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취재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평가조사표를 입수해보니 신체를 구속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통지와 기록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자체 조사에서도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으면서 이를 기록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픈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며 결박과 정서적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등 심각한 노인 학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생 상태도 좋지 못했습니다. 기저귀 교환을 적절히 해주지 않고 욕창이 생길 위험이 있는 환자의 자세를 바꿔주지 않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 소독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단도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이곳에서 일했던 한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이 어르신에게 썩은 과일 등을 줬다며 지자체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바나나 7개를 어르신 16명이 나눠 먹기 위해 요구르트와 물을 넣고 갈아줬다는 주장입니다. 요양원은 입소자가 사망한 뒤에도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해 받았다가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돼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남양주시와 공단은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요양원 측에 연락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홈페이지 접속도 중단시켰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오늘 내란 혐의 재판에선 계엄 한 달 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가담자들의 만찬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3명의 사령관에게 한마디씩 하라고 지시했고 이들은 차례로 국회, 선관위 등 자신들이 확보할 장소를 말했다는 겁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계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들 세 사령관의 만찬 자리에서 계엄군 투입 장소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고 했습니다. 식사 중 김 전 장관이 한마디씩 하라고 시키자 세 사령관은 상황 발생 시 각자 확보할 장소를 말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국회, 선관위, 과천 관악청사와 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6곳을 언급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6곳은 한 달 뒤 실제 계엄군이 투입된 곳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사령관들이 임무를 복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엄 전 선관위에 방첩사가 투입되고 수방사가 국회로 간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당시 비상계엄이란 말은 없었지만 뭘 의미하는지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을 몰랐고 TV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뒤집는 정황을 증언한 겁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장소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잘못 들었을 리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했다고도 했습니다. 계엄 이튿날 새벽 5시 반쯤 전화로 TV를 보고 알았다고 하자 통화 내역을 지우자고 했고 이 말 때문에 실제로 통화 내역을 지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법원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에선 변호인들의 태도가 연인 논란입니다. 오늘은 법정에서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 부르라며 호칭을 문제 삼다가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 호칭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범행 배경을 설명하며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라고 말했는데 변호인이 윤석열이 아닌 대통령 또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라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를 즉시 기각하며 재판부의 지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미성년자 신모 씨와 30대 손모 씨도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이 법원 1층에 기름을 뿌리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진 시각, 법원 안엔 당직 근무를 하는 직원들과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방화를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수처 차량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그간 공수처 차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이번엔 공수처가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앞 시위대를 모두 체포하면 앞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역주행을 시도했으니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교통사고만 나도 혼잡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선을 넘어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하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차량을 위협하는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1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대한 첫 구형입니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계속해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SK텔레콤 대표가 최악의 경우 2,500만 명, 모든 가입자들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SK텔레콤의 관리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청문회에 나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게 털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모든 가입자 2,5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냐는 질문은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홈 가입자 서버 HSS의 해킹 공격을 인지하고도 이틀 가까이 지나고서야 신고한 데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침해 사고를 인지하고 24시간 내에 이 신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정부의 후속 조치 지원을 거부한 게 사건 축소 의도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명했습니다. 기술 지원 사항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중소기업에 한한 걸로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기술력이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유심 대란으로 확산한 데 따른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주느냐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을 폐지해 주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유심 교체가 시작된 후 이틀 사이 SK텔레콤을 이탈한 가입자는 7만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위약금 면제 문제를 두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제가 최태원 회장 연락했습니까? 지금 경고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수사관 22명을 투입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SK텔레콤 해킹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이번 해킹 피해 규모 아직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와 LG U+ 모두 피해를 완충해줄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SK텔레콤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례적으로 당일날 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조사를 완결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신 것을 덜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과징금은 최대 5,300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다 가입자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배상금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사고 발생에 대비한 사이버 보험을 가입해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버 보험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손실과 데이터 복구, 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 책임 등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자 배상금과 정부 과징금 등 금전적 보상도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에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 규모 역시 SK텔레콤이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해킹 1차 방어 시스템은 구축했지만 사후 대비는 사실상 전무했던 셈입니다. 특히 KT와 LG U+ 등 다른 통신사 역시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가 터진 직후에야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상 책임만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과거 판례를 봤을 때 배상 책임의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사실 징벌적으로 부과한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국내 사이버 침해 사고는 1,800여 건으로 1년 새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미국 글로벌 기업 상당수는 이미 해당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소니는 보상 한도액 7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완전히 꺼진 줄 알았던 대구 산불이 어젯밤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피 문자가 발송됐고 국가 동원령도 다시 발동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합동감식 결과 이번 산불 방화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걸로 나왔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대구 함지산 칠부 능선에서 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완전히 꺼진 줄 알았던 불이 다시 되살아난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곳곳에서 잔불이 살아나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 서변동 일대 주민들에게는 대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소방청은 해제했던 국가 동원령을 다시 발동했습니다. 불안하지 뭐 전부 다 동네 사람 다 저쪽에 보고 11시 12시까지 그냥 이렇게 보고 우야노하고 걱정만 하고 처음 불이 난 곳은 민가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등산로가 아니라 텃밭을 지나 산길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다리 건너서 저 3m로 주민들은 아는 사람만 다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일인은 안 가요. 일인은 우리 우야다 나물 캐고 이런 사람들이 오지 등산객들 일인은 안 다녀요. 텃밭을 따라 쭉 걷다 보면 좁은 산길이 이어집니다. 텃밭이 끝나는 곳에선 무덤이 나오는데요. 이쪽 길은 계속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발 250m 능선에 도달하자 수초로 변한 나무들이 나타납니다. 소나무 재선충 벌목 작업장과 돌로 쌓은 재단도 있습니다. 오늘 합동 감식에선 재단 인근 무덤 옆 외진 장소를 최초 발화지로 특정했습니다. 방화에 의심이 될 만한 포인트였다. 왜? 좀 등산로에서 벗어나 소로길로 한참 들어가.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선 담배꽁초와 음료수 캔, 빵 봉지 등 생활 쓰레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함지산으로 가는 길목에 CCTV를 분석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나의 선택. 자, 어제 경선에서 탈락했던 홍준표 의원 측의 의원들이 하루 만에 김문수 캠프로 합류를 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도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반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세력과 함께하는 빅텐트를 만들어줄 적임자는 바로 김문수 후보다. 네, 빅텐트를 강조했는데 사실 나경원 의원은 경선 초기부터 김문수 후보와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두 사람은 탄핵 반대에 앞장서면서 강성 친윤계의 색채가 가장 강했던 후보군으로 묶여있기 때문이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2일이었습니다. 경선 초기부터 대학생들과 만나서 햄버거 회동을 하는 등 사실상 밀착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더 관심을 끈 건 한덕수 대행 측이 나경원 의원이 쓰던 사무실을 넘겨받았다. 오늘 이 소식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오세훈 시장이 쓰려고 했지만 불출마하면서 비게 되자 나경원 후보가 대신 사용한 겁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4강 탈락을 하자 그 빈 사무실을 한덕수 대행 측이 다시 빌려서 입주했다는 건데요. 오세훈 시장의 사무실을 나경원 후보가 쓰고 또 한덕수 지금 그렇습니다. 권한대행이 쓰겠다 이런 거군요.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손바뀜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하지만 한덕수 대행 측이 먼저 나경원 의원 측을 접촉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정치권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경원 의원이 지지 선언은 김문수 후보에게 했지만 사무실은 한덕수 대행 측에 넘긴 셈이라서 나경원 의원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매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정치권의 관심들이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한 대행 측의 사무실 임대는 공무원법이나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규정의 위반이라면서 지금 조사나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 후보도 후보였지만 지금 결선이 정말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 캠프로 가지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는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는 거겠죠. 참고로 나경원 의원도 이런 질문을 받자 오늘은 한 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서 우리가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 마무리되지만 만약에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국민들 뜻을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사실 국민의힘 경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례적인 모습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늘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법사위였죠. 네. 자, 그런데 오늘은 칭찬하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싱크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가 끝나자 정청래 위원장이 칭찬을 했는데 먼저 그 모습 보겠습니다. 모처럼 송석준 의원께서 질문 시간도 딱 지켜주시고 질문 내용도 너무 좋아서 오늘처럼만 질의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안 한 적이 있어요. 법사위 열린 이래 오늘 처음으로 모범적으로 하셨어요. 사실 법사위에서 이렇게 칭찬이 오갔다는 것도 이색적이지만 특히 이 두 사람 원래 굉장히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선 통과제리다 이런 네. 농담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회의 때만 해도 송석준 의원이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내려지는데 그래도 발언을 계속하자 정청래 위원장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또 큰 소리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하나병인데 경고까지 앉아주세요. 경고는 그러면 계속 서 있어요. 이상형 앉지 말고. 하나병이 걸렸는데 경고병이 걸렸나 봐요. 당뇨병이 걸렸어요. 네, 원래 이게 자주 비하인드에서도 전해드렸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완전 색다른 모습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곳에 잠입해 취재하던 우크라이나 기자가 참혹한 상태의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가 불법으로 가두고 고문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빅토리아 로시나라는 이름의 우크라이나 언론인이 러시아군 점령지에 들어간 건 지난 2023년 여름입니다. 사라지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취재해온 로시나는 당시 자포리자에 잠입했다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Vika was the only one reporter who covered occupied territories, and for her it was a mission. 이후 로시나는 러시아의 관타나모로 불리는 타간로그의 한 구금 시설로 옮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러시아는 포로로 붙잡힌 동안 로시나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당시에도 러시아의 가혹 행위가 의심됐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І от вона тривалий час відмовлялася їсти. І вона їх напряму називала там ви коти, ви вбивці, ви там. 지난 2월 러시아가 반환한 우크라이나 전사자 시신 757구 중 로시나의 시신도 함께 돌아옵니다. DNA 검사 결과 로시나의 것과 일치한 시신에서 폭행과 고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두 안구와 뇌가 사라졌을 정도로 시신은 많이 훼손돼 있었습니다. It's clear that it's systematic. That level of organization can only be approved at the highest levels. 로시나 역시 자신이 취재하려던 민간인들처럼 수개월간 갇혀 고문당했을 가능성이 큰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Чесно, Таганрог – це, певно, паща із зубами, яка просто перемелює, перегризає, перекусює, ламає волю і просто з людини робить істоту. 전 세계 13개 매체들은 민간인 포로들이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는 러시아 내 불법 구금 시설을 파헤쳐 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짧은 동영상, 숏폼 중독 문제가 갈수록 자주 거론됩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이런 숏폼에 빠지면 어른이 돼서 문해력이나 뇌 발달 등의 여러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학교 문을 나서는 아이들. 휴대전화 화면에 숏폼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 3-4시간 보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숙제해야 돼가지고 막 몇 분까지 보기로 했는데 그냥 멈추지를 않아요. 정작 다 보고 나면은 별거 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도 눈이 따갑게 느끼는데 그래도 계속 보고 싶으니까 다 보고 나면 눈이 약간 안 떠지는 것 같아요, 잘. 최근 1년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는 숏폼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짧은 영상에 빠져들다 보면 상대적으로 문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나오는 거 보다가 약간 좀 길게 내용이 나오니까 지루해져가지고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의 걱정도 늘어갑니다. 점점 자극적인 것 위주로 알고리즘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잘못된 정보를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들이 항상 우려가 되더라고요. 도파민 분비가 많아지고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축두엽하고 계획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자체가 발달이 더디게 되면서 좀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좀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은 어린이에게는 쇼폼 노출을 제한하고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경북 지역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이 현장에선 잿더미가 된 집을 이제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푸른 나무를 배경으로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결혼식장은 어느 숲속. 바로 신부 아버지 노목현 씨가 30년 동안 가꿔온 나무 농장입니다. 느티나무, 매화나무, 그리고 소나무. 이 조경수 덕분에 자식들 키우며 삶을 읽었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심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자식과 같이 이 나무가 10년, 20년 됐을 때의 모양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심었죠. 하지만 지난 3월 산불이 딸아이가 결혼했던 그 숲을, 자식처럼 가까웠던 나무들을, 그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조경수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탓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곤 땅 1제곱미터당 단돈 8,000원. 새 나무를 심기 위해선 수초로 변한 나무를 다 베야 합니다. 자식 같은 심정으로 이제 키한 나무인데 이걸 내 손으로 빈다 하는 것은 껍질을 보면서도 아버지의 세월을 보실 것 같으세요? 이거를 이제 긴 세월 같이 하다 보니까. 송원성 씨는 오늘도 대피소에서 밭으로 출근합니다. 한창 꽃이 필 무렵. 하지만 눈앞엔 꽃도 열매도 없습니다. 볼리어가 수정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쯤 같으면 수박이 이제 한 이 정도는 굵을 거예요. 다 타버린 집 대신 받을 수 있는 값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작년에 내가 칠수이래가지고 칠수 사진도 있었고 다 타버렸네. 이제 남은 건 3월 달력과 가족 사진 한 장뿐. 새로 생긴 건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화마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기 싫어. 그날만 기억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같은 시각 새 잎이 자란 나무 뒤로 굴착기가 집 잔해를 옮기고 담을 부숩니다. 7살 결이, 6살 소리 형제가 살던 집, 이제 철거하는 겁니다. 결이가 아끼던 꽃고달근. 근데 불에 타서 냉면을 줄 거고 도마에는 살아있어요. 꽃고당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알을 낳았습니다. 예, 알아가지고요. 계란 많이 갖다 먹었어요. 결이 형제는 집이 내려앉는 장면을 다 봤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꽃고닥 덕분에 씩씩합니다. 지금 2005년 3월 기억나요. 그때 산불 났잖아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꽃고닥이 알을 낳았다며. 네. 달걀을 낳아서 달걀 후라이 해 먹었다고. 못 들었어. 나 그거 못 들었어.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할머니도 버티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진짜요. 우리 애들도 선생님도 잘 만나다죠, 그죠? 산불로 집을 잃은 또 다른 아이들. 검게 그을린 학교 텃밭에 감자와 고구마를 심습니다. 흙에 생명을 심는다는 건 회복하자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 달 만에 대구에서 또 산불이 났다는 소식. 아이는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 집이 산 밑에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 타버려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다시 잘
생활할 수 있으니까 더 힘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곳 사람들은 마을이 텅 빌까봐 그리고 잊힐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버틸 수 있는 건 슬픔을 나누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산불 한 달, 여전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현장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혁입니다. 이 장면에서 모두가 침묵에 빠졌죠. 투수가 던진 공이 롯데 전민재 선수의 머리로 향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찰과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엔 타자 머리로 공이 자주 날아들면서 이렇게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프로 7년 차의 당당한 주전으로 또 타격 1위로 야구 인생 봄날이 찾아온 롯데 전민재. 그런데 키움전에선 가장 아찔한 순간과 맞닥뜨렸습니다. 오! 자, 지금은 머리 쪽에 맞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부상이 아니어야 하는데요. 투수의 시속 140km 공이 높게 날아와 헬멧을 때렸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 주위를 맞은 듯 보여 걱정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찰과상으로 일주일 안정을 취하면 복귀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타자의 머리로 날아드는 공, 최근 들어선 이런 장면이 벤치 클리어링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만들곤 했습니다. 두산 김유성의 공은 키움 타자들의 머리로 향하는 게 반복됐고 푸이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마운드로 뛰쳐나가려다 제지를 받고 멈춰섰습니다. 롯데 투수 김상수의 공에 뒷목 부근을 맞은 두산 김재환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루 전 퓨처스리그에서는 포수가 뛰는 주자를 잡으려고 던진 공이 방망이를 맞고 타자의 헬멧을 맞히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타자는 늘 두려움과 싸웁니다. 투수는 그 무서움을 파고듭니다. 타자의 머리를 맞히는 헤드샷을 하면 투수는 곧장 퇴장당하지만 아찔하고 위험한 순간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시속 150km 공이 이젠 일상이 될 정도로 투수의 공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그만큼 타자들이 느끼는 공포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반짝 초여름 더위가 지나고 노동절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 소식이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과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최대 60mm 정도 내리다가 밤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은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만큼 계속해서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온 현상도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14도로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지만 낮에는 춘천 20도, 대구 23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또 한 번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의 장제원 성폭력 의혹 연속 보도가 오늘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협회는 보도의 파장뿐만 아니라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역시 수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